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님들께서 ETF에 투자를 하실 때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건 바로 보유하고 있는 ETF의 종류는 참 여러 개인데 가만 보면 다 비슷한 투자를 하는 그놈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ETF를 여러 개를 보유하려고 하시나요? 아마도 분산 투자로 내가 하는 투자의 위험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종목 수만 많고 사실상 똑같은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위험의 분산 효과는 없을 겁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면서 다 사고 싶어지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다 오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장이 꺾일 때요.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크게 빠지면은 잠이 오질 않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매수해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내가 매수하는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종목을 따라 사서일 가능성이 높고요.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 라고 하는 근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 투자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투자를 하지만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겪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영상을 기획한 이유이고요.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ETF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의 ETF들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곤 합니다. 증권앱에 들어가서 S&P 500을 매수하려고 하니 너무 많아서 어떤 게 S&P 500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ETF의 이름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ETF의 이름부터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ETF의 이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괄호치고 H가 붙은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 ETF의 이름을 크게 네 덩이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맨 앞에 오는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ETF의 브랜드 자리입니다.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상품인데요. 자산운용사마다 ETF의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는 어떠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ETF인지를 알려주는 ETF의 브랜드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스마트폰 브랜드는 뭐죠? 그쵸, 갤럭시죠. 그리고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의 브랜드는 아이폰이죠. 그런 것처럼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ETF는 코덱스가 붙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에는 에이스, 그리고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키움, KB자산운용은 라이즈, 신한자산운용은 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이러한 식으로 ETF의 브랜드가 ETF의 이름에 맨 앞에 붙습니다. 그 다음 나라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나라 주식에 투자를 할 건데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에는 미국이 붙고요.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중국 또는 차이나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에는 따로 국적 표시가 되질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S&P 500이라고 보이시죠?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지 투자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통 지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S&P 500 ETF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ETF 이름에 S&P 500이 붙으면 모두 S&P 500 ETF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가 붙은 ETF가 있고 그렇지 않은 ETF가 있는데요. H가 없는 ETF는 환 노출형 상품, 그리고 H가 붙은 ETF는 환 해지형 상품이라고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기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물건을 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투자 성과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품을 환 노출형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내 투자 성과가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원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환해지 H가 붙은 상품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H가 붙지 않은 상품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H가 붙은 상품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에이스 미국 S&P 500 ETF가 있고요. KB스타 미국 S&P 500 ETF가 있습니다.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죠? 에이스 KB스타로 ETF 브랜드만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 ETF들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스이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KB스타니까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투자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운용하는 ETF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투자 방식은 똑같으니까 아무 ETF나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비용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코덱스 미국 S&P 500 H가 붙은 ETF가 있어요. 앞에서는 H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H가 있죠. 그리고 제가 H가 붙지 않은 ETF는 환노출형 ETF이다. 그리고 환노출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내 투자 성과가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H가 붙은 ETF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나의 투자 성과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H가 붙은 ETF이냐 아니냐 를 선택을 할 때에는 앞으로 나는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냐로 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H가 붙지 않은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H가 붙은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인데요. 타이거가 붙었기 때문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이고요. 여기 차이나는 어떤 나라 주식에 투자를 할 건데 중국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차이나 전기차 ETF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키움 고배당 ETF가 있어요. 여기 키움이 붙었기 때문에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이고요. 여기에 따로 나라 표시가 되어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배당주에 투자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서 고배당이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ETF의 이름을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ETF의 이름만 보고선 매수를 할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가늠하실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이 최근에 좋네, 나쁘네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가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펀 ETF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펀 ETF 사이트는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어도 쉽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들어오셨다면은 상단에 ETF 상품 그리고 ETF 상품 비교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ETF 상품 추가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미국 S&P 500 지수를 먼저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추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러셀 2000 ETF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상품이 모두 추가가 되었다면 비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 상품에 대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그리고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표로 나타나게 돼요. 가장 먼저 에이스 미국 S&P 500 ETF의 수익률부터 볼게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1.24%,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은 8.26%로 나타나고 있고요.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 19.51%, 21.49%, 114.29%, 158.94%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S&P 500 ETF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우 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ETF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대체로 S&P 500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1개월 동안에는 0.48%, 3개월 동안에는 7.45%, 6개월 동안에는 21.06%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투자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대체로 S&P 500과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은 최근 3년 동안의 성과에 있어서는 169.76%, 최근 5년 동안에는 170.97%로 나타나죠. 앞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는 114.29%, 5년 동안에는 158.94%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면 나스닥100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최근 5년, 3년, 이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2년 동안에는 나스닥100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S&P 500은 이 2년 동안에도 꾸준하게 올랐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러셀 2000 환해지형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S&P 500 그리고 나스닥100하고는 조금 주가 흐름이 달라요.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의 주가 성과는 쭉쭉 오르긴 했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성과가 27.46%로 다른 S&P 500이나 나스닥100보다는 주가 성과가 훨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성과는 최근 3년 동안의 성과보다 어때요?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과 3년 이 사이에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3년 동안의 반등을 그나마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러셀 2000은 수익률이 안 좋구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왜 수익률이 더 안 좋았는지 여기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운 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H가 붙지 않았던 환 노출형 상품이고 지금 여기에는 H가 붙었죠. 환 해지형 상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그쵸,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100 환 노출형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주가 성과도 더 좋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러셀 2000 환 해지형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 환율이 오른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도 있었다 라고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러셀 2000 지수 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 성과가 더 안 좋았던 탓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성과가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것도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초 이후, 그러니까 2026년이 되어서 연초 이후의 주가 수익률을 보았을 때 S&P 500은 3.57%, 나스닥100 지수는 3.54% 상승을 했을 때 최근 러셀 2000 지수는 4.5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근 5년 동안에 잘 못 오르긴 했지만 올해부터 어떤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작년 연말 이후의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올해부터는 S&P 500보다는 오히려 러셀 2000 지수가 더 주가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고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수익률이 왜 부진했지, 그리고 왜 올해 들어서 주가 성과는 더 나아졌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익률을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ETF를 편입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 분석 탭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구성 종목 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성 종목 탭에서는 각 ETF마다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 상위 10개의 개별 주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색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100 ETF는 상위 10개의 종목 중에서 9개의 종목이 겹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의 S&P 500과 나스닥100의 성과를 보면은 방향성이 거의 똑같아요. 단 차이점이 있다면 S&P 500은 엔비디아 7.6%, 나스닥100은 엔비디아 8.8%, S&P 500은 애플 6.5%,
나스닥백은 애플 7.7%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주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비중이 어디가 더 크죠? 그쵸, 나스닥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ETF는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방향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기술주의 비중이 나스닥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스닥백은 주가가 오를 때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지는 편차가 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보유하고 있는 분께서 나는 분산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나스닥백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분산 투자의 효과는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나는 S&P 500과 나스닥백 어떤 ETF를 더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스닥백의 변동성이 큰 것까지는 내가 오롯이 감수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시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ETF를 같이 모아가실 수는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S&P 500과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S&P 500 또는 나스닥백하고 상위 10개의 종목에서 겹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개의 ETF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하는 거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ETF를 편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ETF와 새로운 ETF가 어떠한 종목이 많이 겹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선 편입을 시킬지 말지 이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투자에서의 비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 비용과 관련된 항목은 여기 두 번째 탭인 기본 정보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와 관련된 비용은 총 3가지로 총 보수,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율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네이버에서 ETF의 이름을 검색하면 총 보수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총 보수가 ETF와 관련된 전체 비용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은 총 보수,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친 실부담 비율이 전체 비용이에요. 그래서 ETF에 투자를 하실 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은 실부담 비율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항목 중에 실부담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항목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스 미국 S&P 500은 0.1004%,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0.1349%, 그리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1479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나는 비용이 싼 게 좋아 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용이 가장 낮은 ETF만 매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세 개의 상품의 이름이 다 다른 것처럼 투자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고요. 만약에 투자하는 방식이 모두 똑같다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비용이 더 저렴한 ETF를 매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지만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 나는 비용이 싼 것만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어떠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실부담 비율이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이 ETF와 관련된 비용을 따로 언제 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ETF의 비용이 크면은 투자 성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투자 성과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계좌에 적용을 하시면서 내 계좌도 그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2026년은 2025년보다도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제대로 알고 나의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죠.
그동안엔 남이 좋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기준 없이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ETF를 해부하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직접 진단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만의 기준이 담긴 한 주를 새롭게 매수하신 종목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주 격하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 안 가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우우 상향하는 삶을 위해서 단순히 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우우 상향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